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도비 포토샵 2024 기초 완성입니다. 본 강의를 통해 포토샵의 기본기를 완성해보세요. 이번 시간은 포토샵의 기본 작업 환경과 파일의 저장 및 설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하게 되면 이런 첫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좌측에 있는 New 파일과 오픈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거나 또는 기존에 만든 파일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Recent 아래에 보시면 최근에 내가 열었던 또는 작업했던 파일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파일을 클릭하게 되면 기존 위치에 그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면 바로 열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파일을 버렸을 경우에는 열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새로운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파일 합니다. 그러면 New Document라고 나오게 되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Saved가 있고 포토, 프린트, 아트 일러스트레이션, 웹, 모바일, 필름, 비디오라고 나오게 되죠. 여기 있는 각 카테고리별로 미리 이런 작업들에 해당하는 사이즈를 만들어 놓은 거죠. 자, 포토를 눌러보시게 되면 3 곱하기 2인치, 6 곱하기 4인치, 7 곱하기 5인치 사이즈를 기본적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여기 있는 사이즈를 선택을 해주시면 해당 사이즈의 새로운 파일이 열리게 되겠죠. 그렇게 열린 새로운 도화지에 여러분이 원하는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프린트 보시게 되면 레터지 사이즈, 타블로이드 사이즈, A4 사이즈 각각의 사이즈가 지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 아트 일러스트레이션이라든지 웹용 도화지 사이즈라든지 모바일용 또는 영상에 필요한 필름 비디오 사이즈까지 다 미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이즈를 만들 것이 아니라면 이런 기본 사이즈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떤 사이즈를 선택을 해도 우측에 보시면 해당 도화지의 크기를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필름 비디오와 모바일, 웹 같은 경우에는 기본 단위가 픽셀로 되어 있고요. 프린트나 포토 같은 경우에는 인치나 센티미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원하는 크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위드 값은 가로고요. 하이트는 세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로 긴 사이즈, 세로로 긴 사이즈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가로로 긴 사이즈로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화지가 나오게 되죠. 자, 중간에 있는 이 하얀색 부분이 여러분이 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 공간이 되겠고요. 도화지 밖에 있는 어두운 공간은 이 도화지를 얹어 놓은 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실 때 책상 위에 도화지를 얹어 놓고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게 되죠. 자, 칠을 하다가 도화지를 벗어나서 책상에 칠을 하더라도 나중에 실제 그림은 책상하고는 상관없이 도화지가 여러분이 그린 그림이 되듯이 바깥쪽에 어두운 공간은 실제 작업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기본 작업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포토샵 상단에 보시면 파일, 에디트, 이미지, 레이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 부분이 메뉴가 되겠습니다. 포토샵을 작업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좌측에 툴 팔레트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실 때 붓도 필요하고 팔레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듯이 그런 도구들이 여기 툴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툴을 선택을 했을 때 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붓으로 그림을 그리실 때 큰 붓으로 그릴 수도 있고 작은 붓으로 그릴 수도 있고 넓적한 붓으로 그릴 수도 있고 동그란 붓으로 그릴 수도 있겠죠. 이런 도구들에 대한 자세한 설정은 툴과 메뉴 사이에 있는 컨트롤 패널이라는 곳에서 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좌측에 있는 도구를 선택하게 되면 이 컨트롤 패널에 있는 메뉴들이 전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본 작업 공간이 있겠죠. 자, 그 다음 그 작업 공간 위에는 탭이 있습니다. 이 작업 공간에 대한 이름표라고 봐야 되겠죠. 즉, 이 포토샵은 동시에 여러 개의 도화지를 꺼내놓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파일을 또 하나를 열면 탭이 또 하나가 생기게 되고요. 또 열면 탭이 또 생기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파일을 열어놓고 동시에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우측은 패널이라고 부르는데요. 작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메뉴들이 또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윈도우라고 있는데요. 이 윈도우를 열게 되면 다양한 패널들을 열 수 있고 포토샵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기능들을 여기 있는 패널 창에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패널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캐릭터를 여시게 되면 이렇게 캐릭터 창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창을 열면 해당 창이 또 열리게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창들을 열어서 좀 더 복잡한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작업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작업 도화지를 열었을 경우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사이즈가 나오게 되죠. 이 도화지의 사이즈를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퍼센트로 보고 있는지 퍼센테지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측과 하단에 스크롤이 나오게 되죠. 도화지가 클 경우에는 이렇게 스크롤을 이용을 해서 도화지를 옮겨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도화지 이동이 가능하고요. 저는 이 도화지를 좌측에 좀 붙여놓고 싶어요. 자, 그러면 스크롤을 이용을 해서 좌측으로 이동을 하면 되겠죠. 자, 이때 스크롤을 일일이 이동을 하지 않으셔도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손바닥 모양으로 커서가 바뀌게 되고요. 이 손바닥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도화지를 움직일 수가 있죠. 자, 매번 스크롤로 이동하지 않으셔도 스페이스바로 간단하게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컬러를 아무거나 하나 넣어 볼게요. 자,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해서 컬러를 넣었습니다. 자, 이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은 상단 메뉴에 파일 누르시게 되면 세이브라고 있죠. 이 세이브에 들어가시면 파일 이름과 파일 형식을 지정해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을 샘플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파일 형식이 포토샵이라고 나와 있죠. 포토샵에서 파일을 저장하게 되면 .psd라는 확장자가 붙게 됩니다. 이렇게 psd로 된 확장자의 파일은 전부 포토샵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psd로 저장할 경우에는 포토샵에서만 열 수 있는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림이나 사진 파일들 보면 확장자가 보통 어떤 확장자로 붙어 있죠? JPG 확장자로 붙어 있죠. 자, 여기 파일 형식 부분을 눌러보시게 되면 JPG로도 저장을 할 수 있죠. 자, 그 대신 이 JPG는 압축이 돼서 저장이 되게 되고요. 포토샵은 압축하지 않고 저장하는 포토샵 고유의 저장 방식이 되겠습니다. 차이점은 JPG는 어디서든 열어볼 수 있죠. 또는 웹브라우저에 얹어도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PSD 파일은 반드시 포토샵이 있어야만 열 수가 있는 포토샵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포토샵에서 작업을 했을 때 원본은 어떤 방식으로 저장해야 될까요? 당연히 PSD 파일로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화질의 손상 전혀 없이 원판 파일 그대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야 돼요. 그 사람이 사진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JPG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 파일 형식은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PSD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 화면에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콘 모양이 어때요? 이렇게 PES라고 쓰여진 이런 아이콘이 나오게 되죠. 이 아이콘을 보시면 무조건 포토샵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콘이 확인된다는 얘기는 포토샵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만약 포토샵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런 표시가 없는 회색 사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포토샵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작업 환경과 포토샵에서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포토샵의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포토샵은 그림을 그릴 때도 쓰이긴 하지만 사진을 편집할 때도 많이 이용을 하죠. 자, 기존 사진을 열 때는 파일 메뉴에 들어가서 오픈으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선택해서 열기를 이용을 해서 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사진이 열리게 되겠죠. 포토샵에서 열 수 있는 파일은
PSD뿐만이 아니고요. 거의 대다수의 그림 파일을 전부 열 수 있습니다. JPG부터 PNG, TIF 등 그림으로 저장된 파일은 포토샵에서 전부 열어줄 수 있어요. 그 다음 이렇게 여은 파일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한 다음 그 파일을 PSD로 저장하면 화질 손상 없이 원판으로 저장이 되게 되겠죠. 그 다음 이걸 누군가에게 보내줄 때는 JPG로 저장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지금 이 사진의 경우에는 탭에 보시게 되면 66.7%라고 나오죠. 자, 지금 원래 사이즈의 66.7% 사이즈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마우스 커서가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림이 가릴 수도 있고요. 전부 보일 수도 있죠. 자, 여기 있는 공간이 책상이라고 그랬죠. 자, 그림이 이 책상을 넘어가면 당연히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림이 없어지거나 잘리는 것은 아닙니다. 책상을 넘어가서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 다시 그림을 끌고 오면 원래 그림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토샵의 기본 작업 환경과 파일을 저장하고 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은 포토샵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설치하기 위해서 adobe.co.kr로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서 크리에이티비티 및 디자인을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제일 아래에서 제품 모두 보기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주요 제품에 포토샵이 보이게 되죠. 자, 포토샵을 눌러주시면 구매하기와 무료 체험판이 나오게 되는데요. 대다수의 어도비 제품군은 모두 무료 체험판을 제공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무료로 이용해보고 구매하는 방식이 되겠죠. 물론 무료 체험판을 이용을 하더라도 일단 카드 번호는 전부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구매하기로 넘어가서 요금이 과금이 되게 됩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실 분은 그 전에 취소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상단 메뉴에서 플랜 비교 들어갈게요. 자, 포토샵 플랜을 이용할 경우 월 24,000원에 구독을 해야 되지만 포토그래피 플랜을 이용할 경우 월 11,000원에 구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훨씬 낫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용할 경우에는 포토샵과 사진 편집 전문 툴인 라이트룸 두 개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걸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포토샵만 쓰실 거면 포토그래피 플랜이 좀 더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어도비 프로그램을 모두 이용할 경우에는 모든 앱 플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기초 및 스마트폰 사용법, 엑셀, 프레젠테이션, 한글 문서 작성, 오피스, 포토샵 디자인, 코딩, 프로그래밍 자격증 등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쇼핑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강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좀 더 자세한 강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강의를 주문하시게 되면 주문하신 강의 과정 전체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예를 들어 포토샵 2024 초보자도 쉽게 배우는 실무의 완전 활용 강좌의 경우 해당 강좌를 선택하시게 되면 과정별 핵심 주제에 대한 설명과 자막이 포함된 실제 강의 스크린샷을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강좌는 과정 전체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실 때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바로 열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포토샵 2024 기초 완성입니다. 본 강의를 통해 포토샵의 기본기를 완성해보세요. 이번 시간은 선택과 이동의 개념과 기본 선택 툴 및 이동 툴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예제로 쓸 사진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예제로 쓰이는 사진들은 pixabay.com에서 다운받아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pixabay.com은 무료로 사진을 다운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죠. 여러분이 연습을 하실 때 제가 설명하는 사진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연습하기에 좀 더 익숙하겠죠. 그래서 이 pixabay.com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검색한 사진을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푸드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 다음 엔터 칩니다.
pixabay.com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스폰서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로얄티 없는 이미지 카테고리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사진으로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버튼 나오죠. 자,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사이즈로 다운로드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1920 1152 사이즈로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하시게 되면 브라우저 우측 상단에 보시면 다운로드 버튼 보이고요. 여기서 지금 다운로드한 사진 열어볼 수가 있겠죠. 자, 폴더 연 다음 지금 다운로드 받은 사진을 바탕화면으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으로 열어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다운로드 받은 사진 여기 있죠? 선택하시고 열기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진이 열려 있죠? 자, 스페이스 버튼 눌러서 위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가장 중요한 툴이 선택 툴과 이동 툴이 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뭔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앞으로 이 구역에 뭔가를 하겠다라고 포토샵에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토샵에서는 내가 무슨 작업을 할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미리 어떤 작업을 할지 포토샵에 미리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선언을 하는 것이 선택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내가 선택한 구역 안에 무슨 작업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것이 여기 있는 툴 팔레트의 셀렉트 툴, 즉 선택 툴이 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툴 팔레트에 있는 툴 중에 점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선택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툴 옆에 보면 작은 삼각형이 보이죠. 자, 이 경우 클릭하고 기다리면 부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도 점선, 여기도 점선, 여기도 점선, 전부 점선이죠. 점선으로 된 사각형, 점선으로 된 원형, 이 모양에 따라서 선택이 되겠죠. 자, 사각형부터 선택을 해볼게요. 렉탱귤러 마키 툴이죠. 사각형 선택 툴입니다. 이렇게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도화지 위에 마우스를 가져오면 십자 모양의 커서가 나오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점선으로 된 사각형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구역이 선택됐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포토샵에서 뭔가 작업을 한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점선으로 된 사각형 안에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선택 툴입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누르고 기다립니다. 이번에는 원형 선택 툴이죠. 자, 클릭 드래그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점선으로 된 원이 그려지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원 안에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두 개의 선택 툴, 사각형 선택 툴, 원형 선택 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다양한 선택 툴이 있는데요. 이렇게 선택 툴을 이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선택이 되게 되면 이 모양을 여러 군데 복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컬러 효과를 줄 수도 있고 다른 사진에 또 합성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포토샵에서는 반드시 선택이 돼 있어야지만 뭔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스파게티 모양의 접시를 다른 곳에 복사해서 옮기고자 할 때 내가 옮긴다고 하더라도 포토샵에서는 어떤 것을 옮기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선택 구역에 있는 물체를 다른 곳으로 옮길 거예요. 자, 그때 이용하는 것은 Move 툴, 이동 툴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선택 툴 상태에서 선택을 하셨으면 이동 툴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이동 툴인데요. 자, 이동 툴을 선택하고 마우스 커서를 도화지 위에 얹게 되면 화살표와 십자 화살표가 나오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점선으로 된 선택 구역 안으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합니다. 그러면 십자로 된 화살표 모양이 가위 모양으로 바뀌죠. 즉, 여기 있는 점선으로 된 선택 구역을 가위로 자른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이 사진에서 원하는 부분을 가위로 잘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잘린 부분을 들고 아무 곳이나 옮겨 놓을 수가 있겠죠? 자, 이게 Move 툴, 이동 툴이 되겠습니다. 선택하고 이동하고 이 두 개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다중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스파게티가 담겨져 있는 접시 말고요. 그 옆에 있는 카레 모양 접시도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럴 땐 선택 툴로
이 구역을 또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번 선택된 건 어떻게 되나요? 없어지죠. 자, 이 선택 툴은 일단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손을 띄게 되면 다른 곳에 다시 클릭을 하게 되면 먼저 번 클릭된 것은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선택하고 여기도 선택해야 돼요.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해야 할 경우에는 단축키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키보드에 보시면 Shift 키가 있죠? 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곳을 다시 클릭 드래그를 하면 먼저 번 클릭해서 선택한 구역이 그대로 남아있고 또 다른 구역이 선택이 되죠. 자, 이걸 다중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또 다른 것도 선택할 수 있겠죠? Shift 누르고 또 클릭 드래그 하면 또 다른 것도 선택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구역을 계속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걸치게 선택하면 구역이 합쳐지게 되죠. 자, 합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구역을 합쳐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선택 툴의 가장 기본 개념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렇게 구역을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하고 보니까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계란 후라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잘못 선택했어요. 그러면 다시 클릭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선택된 구역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선택 상태죠? 여기서 이동 툴을 선택을 하고 움직이면 여기에 있는 물체 자체를 띄어서 움직이는 게 되겠고요. 선택 툴을 선택을 해서 마우스 커서가 십자 표시로 나온 상태에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똑같이 화살표가 나와요. 그런데 화살표 아래에 보면 점선 사각형이 보이죠? 자, 이것은 선택한 구역만 움직이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물체는 그대로 있고 선택한 구역만 움직이는 거죠. 자, 두 개의 차이점 아시겠죠? 여기 있는 이동 툴로 이동을 시키면 이미지 자체를 잘라서 이동을 시키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선택 툴을 이용을 해서 클릭 드래그해서 움직이면 구역만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구역 선택을 했는데 잘못 선택을 했을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이동 툴로 이동하지 않고 선택 툴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이 접시는 정확하게 원 모양인데요. 지금 사각형으로 선택하니까 주위까지 전부 복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원형 선택 툴로 선택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게 선택할 수가 있겠죠. 자, 클릭 드래그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선택이 될까요? 클릭한 자리가 원의 좌측 상단점이 되죠. 그 위치로부터 드래그하는 쪽으로 원 모양이 커지게 되겠습니다. 즉, 이 접시 모양을 정확히 선택하고자 한다면 자, 여기에 있는 상단점과 이쪽에 있는 좌측 부분, 그 부분에 정확하게 위치를 시켜서 클릭 드래그를 해야 이 원을 정확하게 선택을 할 수 있죠. 자, 적당히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우스를 그 안으로 넣고요. 선택 구역을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동 툴을 이용을 해서 클릭 드래그해서 옮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원래 있던 그림은 없어지고 옮긴 위치로 바뀌게 되죠. 자, 당연하겠죠? 가위로 이 부분을 잘랐기 때문에 원래 있던 그림은 없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자, 나는 그게 싫고요. 이 접시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동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키보드에서 Alt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있던 마우스 커서가 모양이 바뀌어요. 그렇죠? 화살표가 두 개로 됐죠? 복사된다는 뜻입니다. 마우스 커서를 안쪽으로 넣고요. 클릭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그림은 그대로 있고 복사가 돼서 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또 복사할 거예요. 그러면 또 Alt 키 누르고 또 드래그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옮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원래 있던 접시 모양은 선택되어 있지 않고 마지막으로 움직인 접시가 선택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동 툴로 아무 곳이나 또 계속 옮겨 놓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앞서 복사한 이 접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 선택된 이 물체는 내가 지금 손으로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어디에 붙일지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가 되겠죠. 자, 들고 망설이는 거예요. 여기 놓을까? 여기 놓을까? 여기 놓을까? 지금 계속 망설이는 상태예요.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자, 여기에 놓을 거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툴 팔레트에 선택 툴 선택한 상태에서 선택 구역 바깥에 아무 곳이나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선택 표시 점선이 어떻게 되죠? 없어지죠. 자, 그러면 확정이 돼서 원래 있던 사진에 붙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붙어버리면 다시 뗄 수 없습니다. 자, 이동 툴을 이용을 해서 이동하더라도 움직일 수 없죠. 선택을 해제하기 전에 정확한 위치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은 있죠. 에디트에 가면 언두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언두는 금방 한 명령 취소가 되겠습니다. 내가 앞서 어떤 행동을 했더라도 그 행동을 취소를 해주는 거죠. 자, 컨트롤 Z라고 합니다. 자, 이런 단축키들은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컨트롤 Z. 그러면 선택 해제됐던 게 다시 선택이 되죠. 자, 그러면 어때요? 움직이면 될까요? 안 되죠. 이미 한번 해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언두 기능을 이용을 해서 명령 취소를 하더라도 이미 붙어버린 상태를 돌이킬 수는 없는 거죠. 그 경우에는 언두 기능을 계속 적용해서 앞 단계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컨트롤 Z, 컨트롤 Z. 그러면 제일 처음 단계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여기서 Alt 키 누르고 다시 복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선택을 복사해서 움직이고 금방 한 명령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매번 선택 해제를 할 때 선택 툴 선택해서 바깥에 클릭하고 복잡하죠? 자, 이것도 단축키입니다. 키보드에서 컨트롤 D 누릅니다. 그러면 선택이 해제되죠. Deselect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두로 들어가게 되면 Deselect라고 나오죠. 선택은 Select, 선택 해제는 Deselect가 되겠습니다. 포토샵은 선택 없이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 툴은 꼭 기억을 해놓고요. 이동 툴도 꼭 기억을 해놓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기본 단축키를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본 단축키도 꼭 외우시는 게 좋아요. 자, 작업을 하시다 보면 좀 더 정교한 선택을 위해서 그림을 확대해야 될 수도 있고요. 축소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툴 팔레트에서 여기 있는 돋보기 모양을 이용을 해서 확대하고 축소하게 됩니다. 자, 확대는 클릭한 상태에서 우측으로 당기면 확대, 클릭한 상태에서 좌측으로 밀면 축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좌우로 확대 축소를 하게 돼요. 자, 스페이스 누르고 또 옮기겠습니다. 자, 확대 축소를 할 때 클릭을 하고 손을 띄시는 게 아니죠.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에 손을 떼지 않고 우측으로 움직이면 확대, 좌측으로 움직이면 축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번씩만 클릭하시면 일정한 퍼센테지대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클릭 200%죠? 클릭 300%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할 수 있고요. 그때는 확대되는 위치가 내가 클릭한 지점을 기준으로 확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축소를 해볼까요? 키보드에 있는 Alt 키를 누르게 되면 돋보기 안쪽이 마이너스로 바뀌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 클릭, 클릭하면 축소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확대와 축소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확대 축소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럴 때는 이 돋보기 툴을 이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확대 축소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림의 위치가 내가 원하는 부분이 보이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이 보이게 되겠죠. 자, 그럴 때 도화지를 옮기는 단축키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바뀌면 이동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손바닥이 나와서 이동시킬 때의 툴은 툴 팔레트에서 손바닥 모양이 있는 이 툴이 되겠습니다. 근데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가서 누르고 움직이고 또 다른 툴 선택하면 작업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툴이 선택돼 있더라도 스페이스바만 누르면 손바닥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작업이 훨씬 편리하겠죠.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띄게 되면 원래 툴로 다시 돌아가게 되겠죠. 자, 돋보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자, 돋보기도 매번 확대 축소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자, 이럴 때 단축키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툴 팔레트에서 어떤 툴이 선택이 돼 있더라도
키보드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확대 버튼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걸 줌 툴이라고 불러요. 자, 플러스 돋보기 나왔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클릭 드래그해서 확대할 수 있고요. 좌측으로 움직이면 축소가 되겠죠. 자, 이 단축키도 꼭 외우세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단축키들은 포토샵을 이용을 하실 때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단축키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컨트롤 스페이스로 좀 확대를 했어요. 자, 이렇게 확대를 해놨는데 이 그림을 도화지에 완전히 딱 채워서 보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손바닥을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지금 열린 창에 이 그림을 꽉 채워주죠. 자, 그럴 때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 100%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림이 클 경우에는 축소를 해서 보여줘야 되니까 100% 이하가 될 수도 있고요. 작은 그림일 경우에는 확대를 해서 채워줘야 되니까 이렇게 100% 이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단축키로 이용을 하겠습니다. 내가 작업하는 그림을 도화지에 꽉 채워서 봐야 할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 작업하다가 전체적으로 어떤지 한번 볼 때는 전체를 꽉 채워서 봐야 되겠죠? 우선 원래 제 사이즈, 즉 100%로 만드는 단축키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컨트롤 1 누릅니다. 그러면 100%라고 바뀌었죠? 지금 현재 이 그림은 원래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이 윈도우 안에 꽉 채워서 볼 거예요. 컨트롤 0. 그러면 도화지를 창 안에 꽉 채워서 전체를 크게 보여주게 되겠죠? 컨트롤 1과 컨트롤 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토샵을 이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본 개념인 선택 툴과 이동 툴, 그리고 기본 단축키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하세요. 포토샵 2024 기초 완성입니다. 본 강의를 통해 포토샵의 기본기를 완성해 보세요. 이번 시간은 컬러를 지정하는 방법과 레이어의 기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사진에서 원하는 부분만 선택을 하고 이동 툴을 이용을 해서 그 부분을 이동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복사를 해서 이동을 할 수도 있었죠. 이렇게 기존 사진을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는 새로운 도화지에서 선택한 구역에 색을 넣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포토샵을 실행한 후에 뉴 파일 누릅니다. 그 다음 상단에서 웹을 선택을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것을 프린트하거나 인쇄할 것은 아니죠. 화면에서만 볼 거죠. 그래서 웹을 선택하고 사이즈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920, 1080 풀 HD 사이즈죠. 또는 HD 사이즈 1024, 768 둘 중에 아무거나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1920, 1080으로 열겠습니다. 자, 선택하시고 크리에이트를 누르시면 되는데 그 전에 반드시 이 위에 있는 아트보드 부분을 체크 해제한 다음에 크리에이트 해주도록 하세요. 이 아트보드는 인쇄할 때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경우에는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아트보드는 꼭 끄도록 하세요. 크리에이트 합니다. 자, 도화지가 나왔죠? 자, 이제 이 도화지를 화면에 딱 맞춰 볼까요? 좌측 툴 팔레트에서 손바닥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 키보드 스페이스를 눌러서 도화지를 조금만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도화지에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 툴 선택하고 클릭 드래그해서 선택했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배운 것은 기존에 있는 사진을 선택하기 위해서 선택 툴을 이용했는데요. 지금은 내가 원하는 구역을 선택하고 색을 넣기 위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선택 구역 안에 컬러를 넣을 텐데요. 자, 컬러를 넣기 위해서 좌측 툴 팔레트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사각형이 두 개가 보이죠. 자, 앞에 있는 것은 포그라운드 컬러라고 부르고요. 뒤에 있는 것은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부릅니다. 자, 선택 구역 안에 색을 넣기 위해서는 포그라운드 컬러를 바꿔주셔야 돼요. 자, 앞쪽에 있는 포그라운드 컬러, 즉 전경색이라고 부르죠. 이 전경색을 한 번만 클릭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컬러 피커라는 게 뜨게 돼요. 이 컬러 피커의 옆에 보시면 포그라운드 컬러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포그라운드 컬러를 클릭해서 그렇죠. 자, 여기서
우측에 있는 슬라이드 바가 컬러의 종류를 선택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자, 빨간색부터 분홍색, 파란색, 하늘색, 연두색 이렇게 세 개의 종류를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해당 컬러를 원색을 지정을 할 건지 어두운 색을 지정을 할 건지 또는 그 색이 완전히 빠진 밝기만 지정을 할 건지 두 개가 같이 섞인 색을 지정을 할 건지 여기 있는 하얀색 동그라미로 해당 컬러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뉴 부분에 컬러가 바뀌게 되죠. 이 바뀌는 부분이 내가 지정하는 컬러가 되겠습니다. 우측 상단으로 드래그 할수록 원색이 되고요. 좌측 하단으로 끌어갈수록 검은색이 되겠죠. 중간 부분은 컬러가 섞이는 것이고요. 좌측 상단은 100% 화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컬러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컬러를 지정을 했습니다. OK 합니다. 그러면 일단 포그라운드 컬러가 바뀌게 되죠. 자, 이제 이 컬러를 선택 구역 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축키로 색을 넣도록 할게요. Alt, Delete 동시에 눌러줍니다. 키보드에 있는 Alt, Delete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포그라운드 컬러가 선택 구역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기능은 에디트에 가면 Fill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포그라운드 컬러를 선택을 해주고 OK 버튼을 눌러서 색을 넣게 되는데 그러면 2중, 3중 단계로 들어가야 되죠. 간단하게 단축키 Alt, Delete로 컬러를 넣어주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컬러를 넣습니다. 자, 이제 이 컬러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클릭 드래그 하면 옮겨질까요? 당연히 옮겨지지가 않겠죠. 지금 선택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앞서 이렇게 선택이 돼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을 해제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이 돼 있지 않으니까 이동 툴로 움직여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처음에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작업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내가 아무리 선택 툴로 다시 그 지역을 똑같이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 이동 툴, 즉 무브 툴로 움직이게 되면 완벽하게 선택했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죠. 여기 남아있죠. 자, 이렇게 되면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라는 개념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상단 윈도우 메뉴 누르시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레이어라고 있습니다. 자, 레이어 선택할게요. 자, 그러면 레이어 팔레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레이어는 도화지에 붓으로 칠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아래쪽에 도화지가 있으면 그 위에 색종이를 오려서 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색종이를 실제 오려가지고 도화지 위에 얹을 때 그 얹는 순서를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열린 창을 팔레트라고 부릅니다. 자, 이 레이어 팔레트에 보시면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제일 바닥에 있는 도화지인데요. 이 도화지에 바로 그려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도화지에 물감이 칠해진 부분만 물감을 떼낼 수는 없죠.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도화지 위에 색종이를 오려서 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색종이를 들고 내가 마음대로 위치를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컴퓨터에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앞으로 도화지를 잘라서 얹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포토샵에서는 새로운 층을 알아서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그게 바로 아래에 있는 New Layer 버튼이 되겠어요. 자, 이 New Layer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격자 무늬로 된 새로운 층이 하나 생기게 되죠. 자, 이 격자 무늬가 보이면 투명 아크릴판이 하나 얹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아래쪽에 도화지를 놓고요. 그 위에 투명 아크릴판을 하나 얹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하나 그려볼까요? 자, 지금 여기 있는 도화지는 이렇게 책상 바닥에 얹혀 있는 도화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위에 투명 아크릴을 얹었다고 그랬죠? 자, 투명 아크릴판을 여기에 하나 더 얹은 거죠. 자, 이렇게 투명 아크릴판을 위에 얹게 되면 투명하니까 당연히 아래쪽이 뚫려서 보이게 되겠죠. 투명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아래쪽 도화지를 가리는 것이 없이 그대로 투과가 돼서 보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레이어 창에서는 보기 좋으라고 이런 식으로 그려놨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위에 색종이를 하나 오려서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 색종이는 컬러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색종이가 아크릴판 위에 얹혀 있으니까 손가락으로 이 색종이를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색종이가 움직이게 되겠죠. 자, 이 원리가 바로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걸 하나 그려볼까요? 자, 이번에는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그 다음 여기에 또 컬러를 넣겠습니다. 자, 또 포그라운드 컬러 누르시고 이번에는 파란색을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합니다. 자, 이제 이 선택 구역에 컬러를 넣어야 되는데요. 컴퓨터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씩 일일이 제가 전부 지정을 해줘야 돼요. 자, 지금 바닥에 그릴 건지 아니면 좀 전에 본 대로 투명 아크릴판 위에 색종이를 오려서 얹을 건지 포토샵에다 얘기를 해줘야 되죠. 자, 그게 바로 레이어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컬러를 넣게 되면 앞서 우리가 여기서 컬러 넣은 것처럼 색을 칠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번에는 레이어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컬러를 넣게 되면 이번에는 색종이를 얹어주는 게 되겠습니다. 키보드에서 Alt, Delete 적용했습니다. Ctrl D 할게요. 자, 그러면 선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원래대로라면 이동 툴로 이동하면 이동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자, 하지만 지금 투명한 아크릴판 위에 색종이를 오려서 얹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파란색 원을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옮겨집니다. 이 레이어에도 그대로 위치가 적용이 되는 게 보이죠? 그렇죠? 자, 하지만 이것은 어때요? 이것은 옮겨지지 않죠. 아래쪽 클릭하고 이동하면 당연히 옮길 수 없습니다. 붓으로 물감을 칠한 상태고 이것은 색종이를 오려서 얹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실 때는 나중에 수정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레이어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포토샵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 기능이 레이어죠. 레이어 없이는 포토샵에서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위치에 완벽한 작업을 할 수 없고 나중에 혹시라도 수정할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어로 작업을 하시면 언제든지 나중에 수정이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레이어가 생성된 그림의 경우에는 파일에서 세이브를 주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PSD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레이어가 항상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나중에 언제든지 이 PSD 파일만 열면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파일 Save a Copy로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PSD가 아니고요. JPG로 저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수정할 수 없습니다. JPG는 포토샵 전용 파일이 아니죠.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림 파일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레이어를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어에 떠 있는 이런 그림들도 전부 하나로 합쳐서 저장을 하게 돼요. 그게 JPG가 되겠습니다. JPG와 PSD의 가장 큰 차이예요. 저장을 할 때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필요 없어요. 잘못 만들었어요. 자, 그럴 때는 지우면 되겠죠? 어떻게 지울까요? 자, 선택 툴로 주위를 전부 선택을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지울 파란색 원이 완전히 포함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 지우개로 여기 있는 그림을 다 지워주긴 하는데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빈 공간은 지우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결론적으로 구역을 이렇게 크게 잡던 아니면 이렇게 작게 잡던 상관이 없습니다. 투명한 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그림이 있는 부분만 신경 쓰시면 돼요. 여기서 키보드에 딜리트 누르시면 지워지게 되죠. 자, 아래 거는 왜 안 지워지죠? 투명 아크릴 상태에서만 지웠죠. 지금 선택된 표시가 나오죠? 투명 아크릴을 위해서 지웠기 때문에 아래쪽에는 전혀 영향이 가지 않는 겁니다. 자, 만약 아래쪽에 있는 도화지를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아래쪽이 지워지겠죠. 자, 항상 레이어가 어디에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는 선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이동할 수 있어요. 이유는 색종이를 오려서 얹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아크릴판 위를 미끄럽게 손으로 이렇게 미끄러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레이어 자체를 지울 수도 있습니다. 아까는 선택해서 지웠죠.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아크릴판 자체를 없애버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림까지 없어지겠죠. 클릭 드래그를 합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있는 휴지통 모양 버튼 위에 마우스를 놓고 손을 놓게 되면 해당 레이어는 없어지게 되죠. 필요 없으니까 휴지통에다 버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생성하고 컬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자, 포토샵의 가장 기본기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어도비 포토샵 2024 기초 완성입니다. 본 강의를 통해 포토샵의 기본기를 완성해 보세요. 이번 시간은 포토샵의 선택 툴을 단축키와 조합하여 활용하는 방법과 실제 선택 툴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툴 팔레트에 있는 선택 툴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배워봤죠. 이번에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원을 그리는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냥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 원이 정확한 정원인지 확신을 할 수가 없죠. 자, 적당히 눈대중으로 정원을 그리게 되는데요. 완벽한 정원을 그리는 방법은 단축키를 활용합니다. 자,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하면 항상 정원을 그릴 수가 있죠. 이렇게 Shift를 눌렀을 때는 원을 아무리 찌그러뜨리려고 해도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자, 이때 Shift 키를 떼게 되면 바로 타원이 그려지게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정원을 그리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은 클릭 드래그를 하면 찍은 자리로부터 마우스 커서로 움직이는 부분으로 원이 커지게 되죠.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위쪽, 아래쪽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찍은 자리가 시작점이 되고 드래그하는 쪽이 끝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원을 그릴 때 중앙으로부터 커지는 원을 그려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단축키를 Alt 키를 눌러줍니다. 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하면 중앙으로부터 커지는 원을 그릴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중앙으로부터 커지는 정원을 그리고 싶어요. 자, 지금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눌렀더라도 원을 정원으로 만들 수는 없죠. 시작점만 잡아주는 거죠. 자, 이때 Shift를 한 번 더 눌러줍니다. 자, 동시에 Alt와 Shift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중앙으로부터 커지는 정원을 만들 수가 있죠. 자, 여기서 Alt를 떼게 되면 원래대로 시작점이 좌측이 되는 거고요. Alt를 다시 누르면 중앙으로부터 커지는 원이 되죠. 자, 그 다음 Shift를 떼게 되면 타원이 되겠죠. 정원이 아니죠. 자, 다시 Shift를 누르면 중앙으로부터 커지는 정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단축키예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정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Shift를 누르고 그렸어요. 자, 그 다음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빼서 초생달 모양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여기는 선택 툴로 도형을 그리면 새로 그리면 먼저 그린 것은 없어지죠. 자, 저는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 도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빼주고 싶은 겁니다. 자, 이럴 때 Alt를 이용을 합니다. 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를 보면 십자 표시 옆에 마이너스 표시가 보이죠? 클릭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개의 원이 겹쳐지죠?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의 손을 뗍니다. 자, Alt 키는 손을 떼면 안 돼요. 마우스의 손을 먼저 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빠지게 되죠. 그 다음 Alt 키에서 손을 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앞서 말씀드릴 때 Alt 키의 기능은 중앙으로부터 커지는 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중앙으로부터 커지지 않고 빠지는 기능이 적용됐죠. 자, 그 이유는 중앙으로부터 커지는 기능과 빼는 기능 중에 빼는 기능이 먼저 적용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Alt 키에 어떤 기능이 먼저 적용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면 당연히 중앙으로부터 커지는 원을 그릴 수 있지만, 자, 이렇게 이미 도형이 있는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면 선택 구역을 빼는 기능이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차이점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Alt 키로 빼되 정원으로 빼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Shift를 여기서 한 번 더 눌러줍니다. 그러면 정원으로 빠지게 되겠죠. 자, Alt와 Shift가 동시에 적용되죠. 빼는 기능인 Alt와 정원을 그리는 Shift가 지금 동시에 적용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빠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Alt 키를 눌렀을 때 빼는 기능이 먼저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빼는 기능과 중앙으로부터 커지는 원 두 가지 기능을 적용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Alt 키 하나에 두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Alt 키가 눌려져 있으면 또 다른 기능을 적용을 할 수가 없죠. 자, 지금 빼는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Alt 키이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커지는 Alt를 적용할 수가 없는 상태죠. 자, 누른 걸 다시 계속 누를 수는 없죠. 이럴 때는 띄었다가 다시 누릅니다. 자, 해볼게요. 자, 지금 코너점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커지죠. 자, Alt를 이 상태에서 띄었다가 다시 누릅니다. 그러면 중앙으로부터 커지면서 빠지게 되는 거죠. 마우스에 손을 놓고 키보드 손을 놓습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빠지죠? 자, 이게 꼭 필요할까요? 자, 필요하죠. 정확하게 빼야 할 때는 이 기능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 코너 부분을 잡으면 정확한 원 사이즈를 알기가 좀 힘듭니다. 중앙으로부터 그려야 좀 더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Alt 키를 눌러서 자, 빼는 기능을 먼저 적용을 시키고요.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원 모양을 일단 만든 상태에서 Alt 키를 한번 띄었다가 다시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중앙으로부터 커지는 원을 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정원으로 빼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다시 Shift를 또 눌러줍니다. 그러면 중앙으로부터 커지는 정원을 빼주는 세 가지 단축키가 동시에 적용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우스에 손을 놓게 되면 빠지게 되겠죠. 여기서 툴 팔레트에 있는 포그라운드 컬러 정경색을 여기에 넣기 위해서 Alt, Delete 해주시면 컬러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합칠 때 단축키를 조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을 하나 그리는데요. 중앙으로부터 커지지 않고 코너로부터 커지죠. 자, 이때 Alt 키를 눌러서 중앙으로부터 커지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 Shift를 눌러서 정원을 그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원을 그렸어요. 그 다음 선택 구역을 아래쪽으로 옮길까요? 선택 도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안쪽으로 넣게 되면 화살표로 바뀌죠? 클릭 드래그 하면 선택 구역을 옮길 수 있죠. 자, 이제 이 옆쪽으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클릭을 해서 드래그하면 먼저 번 그려진 선택 구역이 없어지죠. 자, 그러니까 Shift를 눌러서 그려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합칠 수가 있는데요. 코너로부터 커지는 원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커지는 원을 그리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키보드에서 Alt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중앙으로부터 커지는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정원이 아니죠. 타원이죠. 자, 그래서 저는 중앙으로부터 커지는 정원을 합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때는 앞서와는 다르게 Shift를 띄었다가 다시 누릅니다. 자, 앞서는 Alt 키를 띄었다 다시 누르면 빼는 기능과 중앙으로부터 커지는 기능이 동시 적용됐죠. 자, Shift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Shift를 눌렀을 때 합치는 기능이 먼저 적용됩니다. 그래서 정원을 그리는 기능도 같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 Shift를 띄었다가 다시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 합치는 기능과 정원을 그리는 기능이 동시에 적용이 되죠. 자, 그리고 Alt 키가 눌려져 있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커지는 원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합쳐진 정원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 도구를 이용할 때 단축키를 같이 활용을 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연습이 좀 필요해요. 몇 번 연습하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원 선택 툴 말고 사각형 선택 툴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죠. 선택 툴은 전부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기능들이 어디에 활용이 될까요? 이렇게 돌에 물이 담겨 있는 그림이 있죠.
자, 그 다음 여기에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 위에 지금 여기 있는 원형 돌을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돌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 동그란 돌의 정원, 중심점을 잡을 수는 없어요. 어디가 중심점인지 알 수가 없죠. 자, 이럴 때는 코너를 잡아야 되겠죠. 자, 정확한 코너를 잡기 위해서 상단에 있는 좌측에 있는 자를 중앙 부분을 클릭 드래그해서 안내선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꺼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안내선을 꺼내는 거죠. 자, 이 안내선, 즉 가이드선은 상단과 좌측에 자가 나와 있어야지만 꺼낼 수 있습니다. 자가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상단 메뉴에서 뷰 누르시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룰러라고 있죠. 이 룰러에 체크가 돼 있어야 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가 나오면 중앙을 잡고 이런 식으로 안내선을 꺼낼 수 있죠. 자, 그 다음 선택 도구로 안내선에 마우스를 얹게 되면 화살표가 위아래로 나오죠. 자, 이걸 잡고 위치를 움직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잡은 상태에서 그림 바깥으로 빼주게 되면 안내선을 없앨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원형 선택 도구 선택하고요. 코너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 클릭 드래그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형을 그릴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원을 그리되 Shift를 눌러서 정원을 그릴게요. 자, 그런데 사진이다 보니까 완벽한 원이 안 나오죠. 자, 그러면 마우스를 안에 넣고요. 움직여서 정확하게 물체만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음식들이 얹혀있는 사진에 와서 컨트롤 V로 붙입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크게 나오죠. 자, 이 사이즈를 줄여야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열어볼게요. 상단 메뉴에서 윈도우 누르시고요. 레이어를 열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열면 지금 아래쪽에 원래 있던 그림이 나오고요. 그 위에 복사해온 물이 담긴 돌그릇이 나오죠. 이 레이어에 있는 물체를 여기 있는 선택 툴로 클릭 드래그해서 움직이면 내가 위치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이때 해당 레이어를 선택하고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T 눌러줍니다. 그러면 파란색 박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 박스가 나오게 되면 그 레이어에 얹혀있는 물체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마우스를 코너에 가져가 볼게요. 그러면 화살표가 안팎으로 나오게 되죠. 클릭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어요. 또 클릭 드래그해서 중앙으로 옮겨 놓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또 사이즈를 조절합니다. 자, 그 다음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는 거죠. 자, 확정이 됐으면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자, 이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할 때 이 선택 도구가 반드시 필요해요. 자, 이렇게 물이 담긴 돌그릇을 위에 얹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를 보니까 너무 썰렁해요. 여기 있는 음식 몇 개를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음식도 선택을 해서 동시에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안내선을 또 꺼내서요. 위쪽을 하나 잡아주고요. 자, 그 다음 또 꺼내서 아래쪽을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 중앙점을 잡도록 할게요. 또 잡고 아래로 내려서 중앙을 잡습니다. 물론 눈대중이긴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중앙점을 잡습니다. 자, 여기도 잡겠죠? 자, 또 여기도 잡습니다. 자, 이렇게 중앙점을 다 잡았으면 이제 원형 선택 툴로 중앙에 마우스를 위치시키고요. 클릭 드래그를 합니다. 자, 그런데 코너가 기준이 되죠? 자, 이때 무슨 키예요? Alt 키죠. 자, 그러면 중앙으로부터 커져요. 자, 그런데 타원이 됐네요. Shift를 동시에 눌러줍니다. 그러면 중앙으로부터 커지는 정원을 그릴 수 있죠. 자, 그 다음 그 옆에도 선택할게요. 자, 마우스 커서를 중앙에 놓고요. 그 다음 단축키를 뭘 눌러야 되죠? Shift를 먼저 눌러야 되죠. 자, Shift가 먼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Shift를 먼저 눌러야 됩니다. Alt를 누르면 빠지는 기능이 적용되죠. Shift를 눌러서 일단 합치는 기능을 먼저 실행합니다. 자, 그 다음 Alt를 눌러서 중앙으로부터 커지는 원을 만들어요. 자, 그 다음 Shift를
띄었다가 다시 누르면 중앙으로부터 커지는 원을 합치는 기능이 적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접시에 Shift를 눌러서 먼저 원을 그리고 Alt를 눌러서 중앙으로부터 커지게 만든 다음 Shift를 띄었다가 다시 눌러서 중앙으로부터 커지는 원을 합쳐주게 되겠죠. 자, 마우스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확정이 됐네요. 자, 이제 이걸 그대로 위로 옮겨 놓도록 할까요? 이동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지금 선택된 이 접시들을 위쪽으로 옮길게요. 자, 그런데 이 접시들은 어디에 있죠? 바닥에 있죠. 백그라운드에 있습니다. 지금 레이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아래쪽 바닥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키보드에 Ctrl C 하시고 Ctrl V로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가 하나 더 생겼죠? 그 레이어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움직이면 자, 이렇게 똑같이 위쪽에 복사가 돼서 하나가 더 올라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합성하고 이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이 선택 도구 이용하는 게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반복해서 연습을 해서 손에 완전히 숙달을 시키셔야 이런 여러 가지 포토샵 작업에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숙달이 되실 때까지 본 영상 계속 반복 시청하시고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